인권감독실에서 하나, 윤리나 인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세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아, 그럼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하고 조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서 하고 대검 감찰부가 같이 조사해. 뭐라고?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한다고요? 분명히 내가 대검 감찰부가 총괄하라고 했잖아. 내 지시를 어기고 지시 절반을 잘라먹고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네. 다시 한번 지시하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하라고, 배당하라고. 거참 안 통하네. 그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해야지 뭐. 에이. 수사팀을 믿지 못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그럼 소집해야지. 얼른. 뭐라고?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다고? 아니 수사팀에서 끝나지도 않은 걸 수사 자문단이 그걸 들여다본다고? 감히 내 앞에서 법 기술을 부려? 당장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하나 더!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 지휘도 중단하라고 해! 빨리! 아니 이게 아니 내가 총장인데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고? 참 거참. 이렇게 순순히 받을 순 없지. 빨리 우리 똘마 아니 저기 전국 검사장들 소집하라고 해. 특임 검사 무슨 특임 검사? 다른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내 수사 지휘대로 해요. 나 분명히 말했어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라고.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시오. 채널A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시를 수용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절대 수용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일단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감자들을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진정사건이 이제 4월에 있었는데 원래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윤 총장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인물이에요. SNS에 대검 감찰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견을 드러냈다는 추측이 가능하죠. 닷새 뒤에는 추 장관이 나서서 무늬만 감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결국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추 장관이 내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게 됐습니다. 네. 충돌 양상입니다. 구체적 지휘를 검찰총장이 할 수가 있어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지시를 하겠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이 검찰의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법조계 관련 말들이 참 낯설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박지훈 진행자께서 이제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제가 변호사예요. 법조인이죠. 매번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시잖아요.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맡는 것과 중앙지검 인권부에서 맡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인권 감독관, 인권부 같은 경우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 진정이 들어왔을 때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네. 강제 처분권 같은 건 좀 없고요. 감찰은 뭐냐면 내부 구성원 검사든지 내부 구성원이 뭔가 비리를 했을 때 그것을 감독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인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좀 문제가 됩니다. 뭐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특히 판사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뽑혀온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좀 잘 됐나요? 네, 한 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해볼. 네. 그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방송해야 되니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자, 문자 좀 쓰고 있겠습니다. 문자 좀 하시고요. 추 장관이 예.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지시를 했죠. 사흘 뒤에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아하.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인가? 예. 근데 대검 쪽에서는 이게 이제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전격 수용한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예. 대검과 중앙지검 조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윤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윤 갈등입니까? 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추윤 갈등. 이것만이 아닙니다. 2라운드가 있어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된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고 결과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이죠. 직접 감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거는 배경이 뭡니까? 김 기자. 일단 추 장관의 모든 강경 조치들, 발언들이 모두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검언 유착 사건이 이제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 27기죠. 그렇죠.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 이모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 대표 측에 유시민 전 장관의 비위촉보를 내놓으라 이렇게 압박한 의혹이 핵심이죠. 당초 수사팀이 이 기자의 취재 행위가 이제 강요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이렇게 방침 밝혔는데 네. 대검 지휘부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윤 총장이 한 게 법률 전문가 심의기구 전문 수사자문단 요거 소집을 결정했거든요. 네. 추 장관이 이걸 보고서 검찰 자체 조사를 못 믿겠다.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아하. 자문단이 이제 윤 총장 직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 전문 수사 자문단을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전문 수사 자문단 보통 어떤 경우에 소집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고요. 왜 몰랐냐니까 네. 비공개로 된 비공개 예규에 있던 내용이고 아는 사람만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있었고 법령이 문제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했을 때 조금 이게 유죄 무죄 이런 게 따질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자문단을 구성했던 사건이 최근에 강원랜드 채용 의혹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 수사팀에서는 기소를 하려고 했었고 지휘부에서는 이거 무죄 아니냐, 이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자문단이 구성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 자문단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데 이동재 피의자죠. 본인이 신청했다는 거. 그리고 그 신청을 하자마자 검찰총장이 바로 받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법무부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 하라고 알려줬나? 담당 변호사가 네. 윤석열 총장이랑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던 아, 주모 변호사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법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해박한 건 아니죠. 저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외 규정을 딱 집어낸 거라고 봐요. 제가 맡은 피의자들은 속절없이 구속돼요. 속절없이 구속을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봤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게. 네네.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도 다 나 저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꼭 해볼 예정입니다. 꼭 해볼 건데 비공개입니다 원래.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피의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규상으로는 지휘팀이나 수사팀에서 신청을 되는데 이번에 피의자가 신청을 했고요. 그걸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볼랍니다. 자, 근데 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있고
또 대검 공식 입장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검언유착 수사하는 팀이 네. 중앙지검 형사 1부거든요. 그렇죠. 이 팀이 전문 수사자문단, 요 자문단 소집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그렇죠. 자기들 잘하고 있는데 왜 예, 하느냐.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이제 아. 일선 수사팀에서 뭐 대검이나 검찰총장 결정에 이렇게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처음 봤어요, 거의. 예. 예. 안 그래도 이제 자문단 소집 두고서 제 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오는데 공정성 시비가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네. 또 추 장관 지시에 따라서 지금 직접 감찰을 나섰잖아요. 한동훈 네. 검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법무부와 자문단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경우에 어떡하죠? 이것도 논란이 증폭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을 것.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함이 있어 검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것.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권고함. 권고안을 두고 정말 많은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이거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소권이 아니고 불기소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버리면은 아무런 판단을 받을 수 없고 그 사건을 열 수가 없거든요. 불기소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 권한을 빼버렸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이 불기소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빼고 어떤 수사 지휘권을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왕적 법무부 장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네. 만약에 기소권하고 불기소권 둘 중에 하나 가지려면 뭘 가지고 싶어요? 저는 불기소권입니다. 덮어주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생각이 똑같네. 아니 무죄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내가 무죄 판결 받아줄게 이러죠 보통. 근데 내가 불기소 받아줄게 대박입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성대모사. 이거는 불기소를 받아준다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렇죠. 그 엄청난 건데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말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 지휘권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민주적인 통제. 지금은 어떤 이렇게 서면이라는 것이 형식이 없습니다. 절차도 없고. 전화하죠. 그냥 전화해서 야 기소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 지휘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지휘로 견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서면 지휘라는 거는 예. 굉장히 서면이라는 거를 계속 남발할 수도 없고요. 계속 수시로 그거를 지휘할 수도 없는.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렇죠. 서면으로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그런 요건을 둠으로써 국민적인 통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견제 장치라고 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을 막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막는 데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선 수사 검사들은 계속 수사를 하고 싶어 해요. 담당 그렇죠. 검사들은. 그래서 대부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즉 이 담당 사건에서 어떤 외부의 입김을 두지 않고 그만 수사해라. 수사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의심이 나는 대로 계속 이 수사를 진행하라. 네. 이런 쪽으로 지켜줘야 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2018년도에 그 이제 강원랜드 수사 비리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일선 검사가 문무일 총장에게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담당 검사는 어떠한 외압도 그런 지휘도 그러니까 막는 쪽으로 받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불기소 지시를 내리자 거기에 반발을 하고 뭐 보도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일선 검사들의 독립성이 그만큼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에서부터 그 외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려면 이렇게 불기소라는 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그 수사의 독립성을 무엇보다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명 시작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인데, 그러니까 금융 사기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선 치킨 게임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평가가 엇갈리는데 윤석열 총장 빨간불입니까 파란불입니까? 저는 노란불이었다라고. 중간으로 가시네 그냥. 아니, 중간이 아니라 네. 노란불은 갈지 말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간다라는 거는 검찰총장으로서 가는 것도 있고 향후 정치권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신호를 약간 줬다. 저는 그 부분을 봤는데 이를테면은 퇴임 이후에 봉사 얘기 이런 걸 했잖아요. 봉사 얘기. 이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이게 발언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본인 스타일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예전 국감에서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똑같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자,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 여러 가지 발언들 저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절대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저는 저 발언이 외통수였던 것 같아요. 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체크메이트.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가 확인을 못 해줍니다. 청와대가 확인을 해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한 적 없다는데요 하면 나가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윤 총장을 직접 내치는 그림이 연출되는 것이고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이니까 윤 총장 임기를 다 보장해줘야 됩니다. 사실 윤 총장이 이 발언을 저는 좀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고 한수네요. 신의 한수가. 이게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다. 그럼 논란만 많아지지만 결국 윤 총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뜻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처음에 2년 임기를 보장해줬다라고 원론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사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대중들 앞에 이제 유명해졌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그때도 사실상 자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검찰을 그만두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사실 그때 저는 훨씬 더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대구 고검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는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정배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는 김종빈 총장이 불복하긴 했지만 그만뒀잖아요. 바로 그만뒀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윤 총장은 지휘도 듣지 않겠다. 하지만 임기는 채우겠다.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또 간접적으로 이제 검찰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은 첫 번째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는 계속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를 할 때도 이를테면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와서 그게 뭐 검찰 개혁을 지연하려고 했든 어찌 됐든 그걸 명분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 단독 면담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대통령의 믿음을 받고 내가 수사를 하는데 왜 지금 그만둬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날 발언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정권 수사하면 다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럼 믿고 내가 자리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거를 내가 바람은 내가 다 막겠다. 약간 이제 그런 일종의 형님 리더십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조폭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폭 아니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부 조직도에 정부 부처의 조직도에 이토록 그렇죠. 잘 알게 된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외청이다. 이 사실을 뭐 윤 총장이 모를 리 없고 검찰청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까요? 부하 이게 이제 용어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부하가 아니죠. 민간인이니까. 네. 근데 이제 공무원의 상급자, 하급자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뭐 업무라든지 모든 걸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이제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뭐 여러 더 조항이 많지만 상하급자 관계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독립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뭐 언론에다 윤 라인, 추 라인, 뭐 이런 윤추 갈등 제목도 지금 그렇습니다. 라인이 있나요? 라인은 있죠. 있어요? 라인 있어요? 라인은 있죠. 라인 있는데 네. 어디 갔더니 저보고 박지훈 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사실 어느 조직이나 라인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라인은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수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동훈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많이 일을 하면서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중용된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특정 지역 라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위시한 뭐 이런 라인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추미애 라인은 있습니까? 진짜로? 추미애 라인이라 있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추미애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지난 두 번의 이제 인사를 통해서 네.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 약간 한직으로 몰리면서 올라온 사람을 추미애 라인 혹은 이성윤 라인이라고 해석하는 언론 보도나 해석할 이런 수가 것들이 있다? 있는 거죠. 네, 뭐 그거에 해석할 수 대해서는 있다? 각자의 마음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렇죠. 라인 김보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또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거나 정치하시는 말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러브콜 보내고 있고 여권에서도 대권 상대로 나오면 윤나 땡, 윤나 쌩, 윤석열 총장 나오면 땡큐 이런 말까지 좀 돌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부는 윤석열 대망론 짚어보겠습니다. 언론으로서는 계속해서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네. 왜 계속해서 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상해요. 결국엔 돌고 돌아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닐까요? 일부러 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때리면 지지율 올라가서 잠룡들 다 없어지고. 예를 들면은 가장 불신하는 언론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조선일보가 1등이에요. 네. 근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어디냐고 또 물으면은 뭐 상위권에 있습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네. 5등 안에 들어요, 조선일보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인지도입니다. 네. 알아야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아닌가. 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 네.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윤석열 총장 예전에 우리가 검찰총장 이름 알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김종빈 총장, 뭐 문무일 총장 뭐 쫙 있지만은 일반인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갈 때까지 많이 올라갔다.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얘기는 하지만 뭐 매교효과 그리고 흥행을 좀 몰기 위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좀 등장하는 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자당 후보는 아니에요. 어디로 나올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당내에 있진 않지만 홍준표 의원 나름 또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이시고 그렇죠. 정치 구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홍준표 의원의 속마음 들어와
홍준표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본인도 대권 주자로서의 마음이 분명 있을 아니 텐데. 본인은 재수생이에요. 한번 했잖아요. 일단 네. 했고 본인이 적장자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은 내가 이 당 내에서나 뭐 이렇게 보수 경쟁자로 만약에 붙는다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장혜찬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불쏘시개로 윤석열을 이용해서 내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앙숙은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극 반기는 걸로 보입니다. 시적으로 뭔가 힘들 때 꼭 전국으로 돌더라고 보면.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고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예전에 힘들면 전국으로 돌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선문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난리 납니다. 자기가 편할 곳으로 가요. 안철수 우리 대통령도 히말라야 갔다 왔잖아요. 히말라야는 갈 수 있지. 그건 다르지. 어쨌든 전 세계는 다르지. 마음 답답하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면 도는 거예요. 히말라야든 뭐 진천이든. 어떻게 이게 이걸 비유가 히말라야 다 도는 거야. 네팔에 말도 안 되는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권도 한번 보죠. 지지율만 보면 이낙연 대표를 또 이재명 지사가 추월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권 내 이낙연의 대망론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일단 지금 포지션을 보자면은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이 이제 이재명 지사죠. 네. 그리고 이제 여당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는 게 이낙연 대표인데 그게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사례를 보면은 차별화를 했던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의 임기 말에 그 인기가 매우 낮았어요. 매우 낮았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이제 차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질 것 같냐? 레임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레임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4년 차에 가장 높은 40% 중후반대에 이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라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계열들이 친문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게 되는 상황은 이낙연 카드로는 우리가 저쪽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 못 이긴다. 그러면은 전략적 선택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야권이 질이 멸렬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가 반드시 대선 후보로 갈 것이냐라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이게 영수증은 없죠, 이거는.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지금 대검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사원입니다. 오늘 어떤 대검 다 특활비 개인의 그 쌈짓돈으로 쓴 건 아닌지. 법무부 차관도 인정했다시피 부당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장관 쪽으로는 하여튼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 특갈비 뭔가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특활비의 정의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여서 여러 가지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이고 이것의 성격상 수사나 정보의 문제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예산을 특활비라고 하고 사실은 검찰이 쓰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제일 많은 건 국정원, 뭐 외교부도 쓰고 있고 국방부, 경찰, 법무부 다 쓰고 있는 비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뭐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때 영수증 끊고 뭐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의 특수활동비 검찰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MC 장원 그 우리 특활비 막 얘기 많았잖아요. 뇌물죄도 있었고요. 우리 집안 형님이신 홍준표 의원을 또
뺄 수 없죠. 홍장원 씨입니다. 선 네. 홍장원 씨죠. 같은 홍씨고 학렬이 같습니다. 제가 원래 표자 돌림이거든요. 예. 홍장표입니까? 원래 홍장표입니다. 예. 청와대 갈 뻔했어요. 특활비를 당당하게 집에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홍 의원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 생각나죠. 댓글 알바에게 월급 280만 원씩 11개월간 지급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그냥 솔직하게 특활비 집에 썼습니다.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그거 나한테 너무 내 돈 아닙니까? 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그게 경력이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 50만 원씩. 그 혹시 아시죠? 네, 저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제가 2008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판사는 그렇지 않지만 검사는 가난한 집 출신들은 수사를 잘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하다못해 수사관들 밤에 야근비라도 줘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언젠가 누가 이렇게 멀리 지방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잡으러 가면 혼자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려면 최소한 3명이 가야 되는데 이틀 잠복하고 이틀 동안 이제 잠복해서 간신히 잡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잠복할 때 여관비, 뭐 식사비 이런 게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검사님한테 이거 썼는데요 얘기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 제가 개인 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력이 딱 꺼내서 이거 그런 거 아니면 그럼 이제 네. 경찰들 식사비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금 쓰는 건데 일단 그 중앙지검을 전혀 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좀 실수였다고 그 보이는 부분은 게 실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비율은 같단 말이죠. 강권이 네. 확인이 되고 장관이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산도 줄었지만 중앙지검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근무하는 검사 수도 훅 줄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이즈 큰 사건들 때문에 네. 특수수사팀에 엄청나게 많이 검사들이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많으면 특활비도 많이 가는 거고 그렇죠. 수사가 적으면 특활비도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중앙지검 특수수사 자체도 엄청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특수수사 인원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건 맞는데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장관이 그렇게 말한 거는 좀 실수가 아닌가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저도 뭐 변호사 입장은 아닌데 남편 입장으로서 제 아내 몰래 쓸 때는 항상 현금을 씁니다. 어디에 쓰시길래? 모르게 할 때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몰라 하실까요? 그걸 봤을 때 저는 부적절한 측면은 충분히 있다. 아내분께서 이 방송 안 보시나 보네요.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여. 자,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들어보면 약간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난 12일에도 윤석열 특활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혐의를 발견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자의적이란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죠. 사실 되면 특활비를 내려줬는데 윤석열 총장과 친한 부서에만 내려줬다는 뜻인지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뜻인지 이 자의적이란 단어야말로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돼서 사실 특활비는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만약에 부에서 팀 수사를 해서 부에 내려가면 네. 그 부장이 다 서명, 그러니까 영수증을 안 붙일 뿐이지 받은 사람들이 다 서명을 하고 그렇죠. 언제 어떻게 얼마큼 내려갔는지 다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 상황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 다 표시를 하고 그게 다 관리가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자의적으로 집행한 혐의에 대한 표현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안태근 이제 검찰국장이 국장이었고, 이제 중앙지검장 이영렬 만날 때 이렇게 나눠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꽃은 검찰국장이고 뭐 총장보다 더 힘 있는 3대 직책 그러잖아요. 네, 반부패부장. 예산과 네. 인사를 갖고 있는 게 검찰국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국장이 관행적으로 이랬을 거라고 충분히 이제 안태국장 사건 때 확실히 확인이 됐었고 지금은 그런 관행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들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 쟁점이 된 건 사실인데 특활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
특활비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검사님들 특활비 없으면 참 힘드나요?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들 예산을 그러니까 좀 돌릴 필요는 있어요. 제가. 왜냐면 업무 추진비가 검사들 이제 10년차 이하 검사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30만 원인데 저는 제 생각에 제 개인 돈을 한 달에 50만 원 미만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30만 원은 밥값도 안 되거든요. 수사관도 밥값도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당직할 때 당직팀들 야식이라도 사지만 항상 개인 돈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목들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이게 영수증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누가 식비 가지고 뭐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밤새 비싼 거 너무 비싼 거만 안 되죠. 그 예전에 2007년에 검찰총장이 식비를 600만 원 지출해서 이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600만 원 지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한 끼 그 정도 안 먹습니까? 어디 KBO에 금발라 국민의힘은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먹습니다. 몸을 보니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플렉스합니다 가끔씩. 아까 말씀했던 이제 법무부에서 일선의 특활비를 나눠준다는 거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걸 떠나서 되게 부담스러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법무부가 이 돈을 잘 나눠주려면 그때그때 사건 보고를 다 받아야 돼. 네, 그때그때 사건 보고를 다 받아야 되고 다 요청하는 것 중에서 선별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별해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법무부에서 어떤 데에서 뭐 요청 들어온 건 안 주고 어디는 주고 막 이러면 법무부가 되게 정치적으로 그렇죠. 공격받을 개연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이제 대검에서 그걸 조율하는 행정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검에서 쓰게 하고 대검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죠. 오히려 감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님을 만나면 보고됐다고 하는데 보고됐다고 해서 그것이 용인되고 승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문 총장이 승인을 했다는 거랑 뭐 인지하고 있었던 거랑 허용된다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실은 사실 이거 수집하고 관리한 부서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하죠. 그 수사 정보만을 수집하고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판사의 취미가 농구라고 돼 있는데 농구 잘하나 봐요. 농구가 아니고 뭐 룸사롱 가기 이런 거였으면은 그 유혹을 안 느낄까요? 그러니까 수사 그 공판 진행이 검사한테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랬을 때 검사가 전화 한 번 해서 그 룸사롱은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범죄를 그 정보를 수집해 놓으면 그렇게 악용하고 싶은 유혹은 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찰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 검사는 이게 수사하는데 수사 정보의 일환이다. 사찰 절대 아니다라고 단행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법무부는 이거 사찰 맞다라고 또 단정을 지었습니다. 자, 연주 변호사님. 사찰 혹시 해보셨어요? 어떤 걸 사찰이라고 그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우리 야기 법관이라는 그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있고요. 법원 행정처가 그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그거는 위법한 거죠. 위법하다. 위법한 걸 갖고 본인들이 위법하다 기소했는 걸 갖고 다시 활용했는 거니까 위법한 것이다. 그 공적 기관
수사정보정책실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예전에 범정이라 불렸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서 예. 그 주로 중앙지검 특수부에 이렇게 예. 배당을 해주는 와. 일을 하셨죠. 그러면 모든 검찰 정보가 거기 집중이 되네요. 되고 그렇죠. 내사 같은 거나 수사를 시작할 때 거기서 뿌려주는 상황도 생길 네. 수가 있네요. 저기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지 수사하는 그 자료들이나 별건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망라해서 주는 공급자 역할을 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이즈로 봐서 1부를 줘야겠다, 아하. 2부를 줘야겠다, 뭐 이런 거 결정하시고.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검찰총장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총장이 하시죠. 그렇군요. 그 이 당시에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범죄정보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특수부에 넘겼지 않습니까? 네. 조국 장관 때죠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조국 장관 때인데 그 일부 기사에 뭐 저기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부 기사에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 기사가 많이 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법무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네. 요 시점하고 비슷한 시점에 모모 재판관은 뭐 진보 성향이다. 그렇죠, 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라고 다른 데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은 정말 검사들이 판결의 결과를 조성하는 데 달려갈 수 있죠. 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자. 이 재판부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재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판사 성향을 보고 이 재판부는 판결의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그렇죠. 판결의 공정성에 이거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지도 몰라요. 모습을 보고 되면은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소명 기회를 좀 줬으면 한데 소명 기회를 왜 안 줬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까? 봤을 때는. 감찰 3팀장이 그 이프로스에 소명 기회를 뭐 사전 통지를 안 하고 그렇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게 행정절차법 위반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거 대법원 판례의 직무 해제는 긴급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아하.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자체의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하.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 그리고 뭐 병역 관계, 국립대학교의 학생, 뭐 이런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징계 처분은 각계 특별법을 따르고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행정절차법상의 소명, 뭐 사전 처분 통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네. 그래서 정태원 3팀장이 대법원 판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소명 기회는 징계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법률가들끼리 이 싸움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합니다. 행정절차법 일반법이긴 하고요. 검사한테는 검사징계법이 이제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우리 편 변호사님도 한 명 같이 출연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저 중립인데 다음에 꼭 한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윤석열 총장이 위법을 저질렀다. 야권은 추미애 장관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현찬 평론가 박 변호사님 눈치를 같이 보시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직무정지가 너무 늦지 않았나. 늦었다는 거예요? 네. 벌써 했었어야 됩니까? 그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는 마치 한석봉의 글씨를 검사하는 그 어머니처럼 자 네가 펼쳐보아라. 법무부 장관을 잘 뽑았는지 한번 보자. 자, 어디 한번 보자. 너가 월성 원자로 잘 되는 거 영구정지 결정이 잘 됐는지 보자. 정치의 영역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검찰개혁 내부적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할 때 꼭 예로 드는 게 있어요. 2002년에 검찰이 정말 폭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하. 신승남 검찰총장의 그 3남매가 다 구속이 됐었어요. 예. 3남매가 처벌을 받았었죠. 네. 그리고 이용호 게이트의 이용호를 그 전해에 긴급 체포시켰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또 줄줄이 임희윤, 임양윤, 이덕선 검사들이 다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어요. 네. 그때 검찰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거 대검 검찰청 내부에 해치상이 있었어요. 그 해치상은 죄인을 보면은 뿔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들이대죠. 네. 이거
검찰청 내부에 이게 있어서 그렇다. 밖으로 내놨어요. 지금 저 대검찰청 가시면 테니스 코트장에 나가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직원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방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가 빠져나갔대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주차장 방향을 바꿨어요. 이런 인식을 가진 검사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무결점인 거예요. 해치는 이제 죄인한테 뿔을 내미는 상상성의 동물이죠. 근데 검찰에 죄인이니까 뿔을 내민다. 대검찰청 로비의 안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 뒤에도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아예 바깥, 청사 바깥으로. 법원에 놔두는 게 낫겠다. 결국 뭐냐면은 검찰은 검사일 뿐입니다. 검사의 추미애 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그냥 검사일 뿐입니다. 다 검사다. 검사는 저는 검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문정 검사는 어때요? 예? 이문정은 조금 좀 다른 것 같네요. 검찰이야말로 영원하죠. 대통령은 5년 되면 물러납니다. 그 뭐 외부 공모로 온 감찰본부장 임기 2년입니다. 그리고 감찰본부장 말 들을 이유가 당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찰본부장이 줄 수 있는. 그래서 검찰 내 검찰인 그 감찰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왜냐하면은 수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감찰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뭐 자기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찰을 열심히 하면 변호사로서 수입 올릴 수 있을까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수사 일선으로 돌아갔을 때 인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검찰이 망해 온 거죠.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이었는데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치 어떤 느와르물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띄워줬거든요.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논란들을 쭉 보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단 하나의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정당인데요. 해임 수순은 저도 정해진 것이라고 보고 해임 이후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좀 질척질척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라고요, 깔끔하게. 네, 본인의 이제 정치의 의지를 어느 정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충성하면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역량을 좀 마음껏 펼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척질척이 아니라 이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투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본인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검찰총장 자리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임기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정지 이 법원에 소송을 건 이유는 이것이 어떤 절차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윤 총장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저는 윤 총장의 절차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데요. 그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좋은 일을 시킬 일이냐.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청법에 이의제기권이 있단 말입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는 이행 안 하면 되지 그 이의제기 왜 합니까? 고문하라는 지시도 이행합니까?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는 자기인 거예요. 정말 그 독성과 오만함의 응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축구 얘기, 야구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두고 추미애 장관 또 윤석열 총장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축구나 스포츠 경기에서 연장전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좀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젠 어떤 식으로든지 끝내야 되지 않을까. 결단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애초에 2일에 열리기로 했습니다. 4일로 미뤘다가 10일 날 재연기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언급 이후에 바로 연기를 했는데 굳이 연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축구를 해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 저 한일전에 축구의 주심과 부심 다 일본 사람들로 하겠어 라고 하면 그게 과연 정당한 경기가 되겠습니까? 법무부가 일본 사람이라 이런 뜻이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에 너무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추미애 장관이 꾸릴 수가 있잖아요. 검사 2명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하니까 해임을 하면 안 돼라는 분을 과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요, 절차적인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축구 경기 이야기는 조금 과한 이해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대 경기가 아니고 회사 내의 경기예요. 아, 회사 내의 경기인데 이걸 국대 경기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사 내에서 사장님 편이 아, 그렇죠. 그럼 저기 뭐 보는 거네요. 예, 회사 내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 국대 경기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징계를 할 때 당연히 정당성, 공정성 필요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했던 청와대 또 대통령의 속내를 한번 짚어볼까요?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어떤 이런 법적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고 그걸 네. 또 강조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앞단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좀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좀 미흡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 또 감찰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만전하기 위해서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향후 이제 소송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런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절차가 다 지켜졌느냐. 왜냐하면 내용을 보기에는 법원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절차가 다 지켜졌으면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절차가 안 지켜졌으면은 안 지킨 쪽이 문제가 돼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결론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나든 중요한 것은 절차를 일단 지켜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제도 개선, 하나는 관행 개선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관행 개선, 뭐 이를테면 먼지털이식 수사라든지 뭐 과도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을 바꿈으로써 그거를 관행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열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제 무리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걸 보면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라고 여론조사가 55%. 그리고 당초 취지대로 가고 있다가 28%로 나왔어요. 12월 2일에 발표된 4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검찰 개혁으로 안 보는 시각들이 상존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더 부드럽게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켜가지고 그것 또한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9일에 다 공수처 법안 개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치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는 이제 반쪽은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라고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불법 사찰 여부가 너무 논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문건 판사에 대한 개인 정보가 들어간 문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에서 지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부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검찰은 앞으로 그럼 이런 식의 문건 계속 만들 거냐라는 좀 검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사과,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Dear Genius, 1997, Uptown Boys. OBS는 중립입니다. 극중입니다. 하나, 둘, 셋. 이 타이밍이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골든 타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점 맞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